세 점의 그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등장하는 동물들이 조선 최고의 이것이라는 점. 개, 고양이, 학의 공통점은 바로 조선 최고의 반려동물. 조선의 선비들도 반려동물을 아주 사랑하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없는 동물들도 있었는데요. 그 행색계나 한닥하는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에서는 전부 다 학을 안 키우면 양반의 가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그 정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고 보면 우리 문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물 학.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왜 이렇게 학을 좋아했던 것일까? 그리고 야생동물이었던 학은 어떻게 조선 최고의 반려동물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 조상과 학, 그 특별한 관계를 들여다본다. 학과 두루미는 이름은 다르지만 알고 보면 같은 새다. 학이라고 하면 두루미류를 전체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그 붉을 단자에 정수리 정자를 써서 단정학이라고 하는데 그 두루미가 정수리가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이라고 하면 두루미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의 한자어를 보시면 고상할 각자와 세조자를 합해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고상한 새, 그래서 어떤 선비의 고고한 기품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학이 가진 의미를 보면 이렇게 학을 부른 호칭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신선할 적에 선사를 넣어서 선학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거는 상상으로 생각하는 신선으로서의 학, 장수의 의미를 가졌다. 학을 서학이라고도 불려서 학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정치가 잘 실현되고 있는 태평성세를 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태조 어진에 그려진 운항문의 문양의 의미를 아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평상복이었던 창의는 소매나 옷테두리 끝에 검은 천을 대서 학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학은 불로장생의 태평성세에 또 아주 우아하고 품위가 있는 그러한 학자의 모습에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이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은 옛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데 김홍도의 그 삼공불환도를 보면 삼공이 조선시대의 가장 높은 계급이었던 그 영의정과 자의정, 우의정 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삼공을 주더라도 불환, 나는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자연 속에 편안하게 살아가겠다는 그림인데 깊은 산 속에 아주 어리어리한 대궐을 지어놓고 선비들이 여유있게 덕담을 나누는 술상을 받아서 가는 그 안악내 옆을 두루미 두 마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심사정의 그 고사은거라고 하는 그림에서도 주인이 외출을 갔다가 집에 들어오고 마당을 쓰는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 곁에 두루미 두 마리가 마당에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한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을 봤을 때 두루미를 사육을 하지 않았을까. 조선 후기 유명한 화가인 심사정, 정선 이런 분들의 그림 속에도 배를 타고 가는 선비 옆에 학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오픈카에 백발이 성성한 그런 아주 건장한 노인이 멋있는 개를 태우고 가는 그러한 모습과 비견할 만한 모습이 아닐까? 시대상을 반영하는 조선시대 문학에서도 어김없이 학이 등장한다. 양반전 같은 데에 소설에 보면은 집에는 귀걸이 단 기생들의 옥소리, 딸랑딸랑한 옥소리가 거득하고 들에는 목소리 좋은 학이 울구나 하는 이 정도로 표현이 나옵니다. 하물며 춘향전에 나오는 춘향이도 집에서 학을 키우는데 수면산 학두루미가 한자원예서 이도령이 가거급제하기 전에는 잘 지냈는데 가거급제가 가지고 거지 행제로 다시 가지고 자기가 이래 찾아가니까 학도 뚜룩 하고 이래 도망가는 외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 시대상에서는 학이 일반적으로 가금으로서는 같이 많이 키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생동물인 학을 길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특별한 비법이 있었을까?
학을 어떻게 잘 키우는가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남아 있어요. 조선 이제 중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영의정을 오래 지낸 박순이라고 하는 학자는 학의 깃털을 잘라주지 않았더니 학이 날아갔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흥미로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은 학의 깃털을 잘라서 키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고문원 기록상에는 누가 길렀다, 누가 사육을 했다, 뭐 이런 그 명확한 근거는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유구의 그 금화경독기라든가 그 홍만선의 산림경제 같은 이제 고문원에서 보면 여러 고서에서 조상들이 집에서 학을 기르고 새끼를 봤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학의 생태와 습성 그리고 돌보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학을 찾는 이들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황해도 지역 연안에서 학을 잡아서 길들이는 방법 등을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예로부터 학을 잡아서 키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고요. 서책뿐 아니라 조선시대 공식 기록에서도 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1728년 승정원 일기에는 애정하는 학의 날개를 부러뜨렸다고 인사고과로 보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765년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학의 진상 요구를 거부하다 보직 해임된 관원의 이야기가 기록되기도 했다. 양반들뿐 아니라 왕실에서도 학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이가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효명세자, 조선 제23대 왕 순조의 아들이다. 효명세자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한눈에 조망하는 동궐도 제작을 주도했는데 그가 머물던 처소 연영앞 앞에는 마당 문 앞을 마주보는 구리학 2마리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을 정도이다. 효명세자는 연영앞의 누각에 올라 앞들에 세워진 구리학과 괴석을 창밖으로 내려다보며 즐겨 감상했고 학석의 작은 모임에 대한 짧은 서문 학석소회 소서에서 그 감상을 남겼다. 이런 조상들의 애정 때문일까 학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한국인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어여삐 여기고 그 애정을 글, 그림 그리고 춤 등의 문화예술로 승화시킬 줄 알았던 우리 조상들. 학이 풍류와 낭만 그리고 공존의 상징이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